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의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박진국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상황이라 아마 다른 지역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없을 것 같아요. 딴 데도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편한 점도 있고 좀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이런 줌을 통해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해봤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면 직접 이제 보고 눈을 마주치고 또는 이제 반응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번에 신규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은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 예비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기업이 70개가 넘었는데 지금 그중에 37개의 기업이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절반도 안 되는 확률, 절반은 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확률을 통과해서 지정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도 지금 아마 또 있으실 텐데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도 이렇게 축하드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교육은 지금 2시부터 해서 원래 계획은 이제 4시까지로 잡혀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맞춰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3시부터 아마 다른 일정이 있는 지금 사회적 기업 지금 참가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먼저 좀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이제 원래 3개월 이내에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하는 것과 같이 해서 보통 이제 도청에서 이 지정서를 직접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아마 어려워서 지자체에서 아마 우편으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서를 이제 전달을 할 거고요.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아마 내년에도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년 1월에 이제 신규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받으신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재정 지원을 이제 재정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보시고 재정 지원을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것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어서 그게 사실상 핵심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기업 정책 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분명히 또 들어보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내년에 각각의 제도 정책에 대해서 특히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세하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PT 보이시죠? 이 PPT 자료는 배포용은 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못해요. 이게 저희가 글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체만 쓰는데 간혹가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하면 저희가 다 배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 요청을 저희 쪽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회적 기업 동향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현황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전국에 지금 2,704개가 있는데 지금 12월 말이라서 조만간 한 100개 내외에서 더 늘어날 겁니다. 연말까지 해서.
우리 경북은 168개가 있고 지금 심사 대기 중인 기업이 또 뭐 한 1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에 따라서 10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예비 사직기업 199개, 인증 사직기업 168개에서 300 죄송합니다. 367개가 있네요. 네. 두 번째는 인증 전환식입니다.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인증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뒤에 있는 PT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2년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 평가 부분인데요. 이것도 뒤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준비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조금을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계 처리해야지만 기업의 이익이 더 나는 걸로 그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교육 참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시잖아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연습 면허입니다. 연습 면허. 정식으로 면허증을 따려면 시험을 쳐야죠. 운전 실기 시험을 치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도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있고요. 그 법에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인증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인증을 받아야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받지 않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누가 만약에 신고하면 과태료 500만 원까지 낼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 전환을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 기간이 3년입니다. 지정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지정서를 다 받으시면 그 지정 기간이 지금부터 해서 이제 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정 기간은 3년이지만 지원 기간,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지원을 한번 받게 되면,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면 2년 차에 인건비 지원 2년을 받는 그 중간에 인증으로 전환을 해야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끝나고 나서 뭐 인증을 간다든지 뭐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 끝나고 나서 인증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어쨌든 지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그래서 지원이 끊김없이 이제 이어지려면 예비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2년 차에 인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지원 끝나면 졸업했다, 뭐 사회적 기업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게 뭐 취소 반납 이렇게 취소를 당하거나 반납하지 않는 이상은 자격 기간이 없습니다. 인증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사회적 기업이면 계속 사회적 기업이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사회적 기업이고요. 다만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이제 인증 받고 나서 처음 지원받는 것부터 해서 3년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중에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은 3년이 아니고 4년인데 다른 지원은 3년이고요. 그래서 인증 전환 시기를 좀 예를 보면은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게 인건비 지원 제도거든요. 2년차 이제 지원 종료 최소 5개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만약에 내년 1월에 인건비 지원 이제 신규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인건비 지원 공고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인건비 지원은 심사를 통해서 어쨌든 받게 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내년 4월 1일부터 받게 되면 이게 예비 사직 기업은 2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21년, 22년, 2023년 3월 31일까지가 이제 지원 기간이겠죠. 예비 사직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인증은 그러면 2022년 늦어도 12월까지는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이후에 인증 준비를 하시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인증 신청을 하셔서 12월에는 인증을 받으셔야지 그 다음 해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면 언제쯤 인증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 1월에 인건비 지원을 이제 신청을 해서 4월부터 받게 되면 2022년 하반기에는 인증을 이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은 총 7가지입니다. 뭐 예비 사회적 기업보다 이제 두 가지 요건이 더 추가가 되는데, 사실상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과 다른 요건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4번 요건과 6번 요건인데요. 4번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이라고 해서 근로자 대표, 그 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식으로 이런 분들을 이사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 조항, 정관상에 10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관을 개정해서 또다시 이제 공증, 확인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비사직기업 들어오면서 아마 정관을 개정을 하고 공증을 받으셨겠지만, 여기에 인증을 받으려면 또 필요한 조항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다 갖춰질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확인을 받으셔서 문제가 추가를 해야 된다라면 다시 한번 정관을 또 개정을 해서 공증을 받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2년 정도 들어가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거니까 그때 컨설팅이나 상담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로자 대표이사, 그 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 사회이사를 이사로 정식으로 등기해야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재정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재정 지원을 왜 해주느냐? 사회적 기업이니까 재정 지원을 해준다. 사회적 기업이니까 왜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 기업의 재정 지원을 하는 근거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우리 공공의 이익,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우리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는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 동향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 등록제 전환 추진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등록제 전환을 지금 정부에서 육성법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뭐 통과되기는 사실상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연내로는 등록제가 되면 이제 굳이 어렵게 지금 이렇게 심사를 받아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고 또 인증을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등록 신고를 한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다 인정을 했을 때 재정 지원을 전부 다 해줄 거냐? 라는 게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 지표라는 거를 만들었고, 이거를 통해서 공익을 더 많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실현하는, 일정 기준 이상 실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이미 만들어 왔고, 등록제가 되면 바로 아마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영어로 SVI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SVI 관련돼서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게 100점 만점이에요. 사회적 성과 60점, 경제적 성과 30점, 혁신 성과 10점이라고 되어 있고, 이 세부적으로 측정하는 기준과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측정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회 서비스 활동을 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지 이 사회적 가치 측정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성과가 60점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지역사회 공헌한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계속 있어야지 사회적 기업으로서 점수를
사회적 가치 활동 점수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회적 가치 측정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이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또는 지원 기업 선정할 때 또는 재정 지원,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간접 지원,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또는 심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이제 이런 게 더 커질 거다,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고 또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이런 지원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 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요 크게 네 가지가 직접 지원 제도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제 신규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전문 인력은 마찬가지로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 금액이 조금 더 큽니다. 그 다음 사업 개발비는 특정 용도, 사업 홍보 마케팅이나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제 인증기업만 지원해 주는 건데 이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앞에 있는 세 가지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지원, 사업 개발 지원 요 세 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지원 기간은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 인증 사회적 기업은 3년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5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넘어가지 못하면 예비 2년만 받고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예비 2년 받고 인증을 다시 넘어가서 또 다시 3년을 받든지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맨 아래에 있습니다. 지원 조건인데요. 일단은 이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무조건 한 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올해 12월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공고라는 거는 이제 인건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뭐 사업 개발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신청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 기업을 접수받는 그런 공모를 1월 달에 이제 낼 예정입니다.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2월 달에 날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기준에서는 올해 1월 29일 날 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고일 전월 기준에서 근로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이제 적용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월 달에 공고가 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12월 말 기준에서 근로자가 있어야지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신청,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원들을 내년 1월에 신청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를 지금이라도 당장 고용을 해야 됩니다. 뭐 다만 이 근로자라고 했을 때 뭐 주 40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8시간씩 뭐 매일 출근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어도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사람만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요. 단 중요한 점은 서류상으로 이제 급하게 꾸며서 이제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뭐 할 수 있는데 이제 현장 실사라든지 필요하면 이게 근로자 급여 지급이라든지 뭐 채용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실제 근로자냐 아니냐 등을 좀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사회 서비스 마지막 여기 PT 보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 공헌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특히나 이제 사회 공헌 실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사회 서비스 사회 공헌 실적이 없으면 이 재정 지원 특히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인건비 지원인데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하고 사회공헌 실적들을 쌓아 나가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1년을 또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 기간이 지원 조건에 지금 맨 처음 보시면 12개월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서 계속 지원 여부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지원, 인증 사회적 기업 3년 지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2년, 3년 한 번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년마다 평가해서 계속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재심사라는 과정을 1년마다 거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실제로 사회 서비스,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지,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이 인건비 지원 또는 다른 지원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년 1월에 참여기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가 1월 달에 난다라면 그 조건이 두 개가 첫 번째 근로자 1인 이상 있을 것, 두 번째가 사회 서비스, 사회 공헌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1인 이상은 12월 31일,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회 서비스, 사회 공헌 실적은 내년 공고일 전일까지 뭐 올해 기준에서는 1월 29일 공고가 났는데 그 전일까지 이제 사회 서비스 실적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그냥 뭐 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서 자세하게 이제 뭐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자,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거는 제목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추가로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이게 참여가 지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이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승인을 받고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람,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 승인을 지자체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그 근로자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승인을 받고 채용을 하고 그 승인 받은 근로자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최대 50인 한도에서 5년간 예비 2년 인증 3년인데 이게 1년 단위로 12개월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서 계속 지원 여부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이제 얼마를 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뒷페이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게 월 기준이 되고 그 금액에서 예비사직기업은 50%, 인증사직기업은 40%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취약계층, 뭐 고령자나 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근로자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20%, 즉 예비사직기업은 70%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고용은 2년 이상 채용을 계속하면 또 추가로 20%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넘어가면 이게 이제 또 혜택이 이제 되겠죠. 예비는 계속 고용의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금액은 올해 기준에서 197만 4천 원, 뭐 내년에는 조금 올랐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되면 거기에 뭐 예비사직 기업은 50% 또는 취약계층 70% 이렇게 보시면 50%가 98만 7천 원, 지금 70%가 138만 1천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급여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셔야 됩니다. 기업에서. 그러니까 보통 40시간 근로자 채용하면 월급을 최소 180만 원 정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70% 취약계층을 고용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138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근로자가 결근하거나 또는 월 중도 입사 퇴사하거나 또는 뭐 고령자라서 국민연금을 안 낸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금액들을 빼고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돼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결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 제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 제한 기업이라는 거는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없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 예비사직 기업이 되었다라고 해서 일자리 인건비 지원을 다 해준다 또는 사업개발비 지원을 다 해준다 재정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예비 지정은 지정이고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지원들은 완전히 또 별도로 심사를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을 이제 하더라도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심사에서 어떤 기업들이 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지침에는 참여 제한, 즉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싶으시면 사회 서비스 조금 확대해서 사회 서비스, 사회 공헌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이제 뭐 전체 근로자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 실적이 없어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업 공고일 직전 3개월 이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인건비 지원을 받을 예상을 하고 기존 근로자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니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근로자 숫자를 줄이고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대체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절대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잔교양 서비스라든지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인건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간병이라든지 뭐 돌봄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해야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뭐 그다음 이제 부정수급 기업이라든지 이미 지원을 다 받은 기업 등의 이제 해당 사항이 제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로 이제 채용을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겠다라고 해서 채용을 했는데 시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채용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난감할 수밖에 없죠. 기업은 채용을 했는데 지원을 못 해준다라고 하니. 그래서 미리 채용 승인을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게 승인 받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냐? 지금 그 기업의 대표, 그 다음에 이사, 등기이사, 그 다음에 감사 이런 분들은 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직계 가족, 뭐 부모, 자녀, 뭐 형제, 자매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뭐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아니 예외가 아니고 뭐 기업에서 자부담해서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월급 주는 근로자로 채용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제 근로자 그러니까 등기 이사를 이제 근로자로 이제 하고 싶다 또는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또 특히나 사회적 기업 나중에 인증받으시려면 근로자 대표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뽑아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이게 인건비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예외로 이제 열어놨죠. 그래서 인건비 지원 받던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가 돼서 등기 이사가 되면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참여에서 지원 선정 기업의 기존 근로자라고 예외 사항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 기업에 원래 일하고 있던 사람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기업에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근로자라도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 다음 PT에 나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뭐 지원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관련기업 퇴사자.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그다음 10월 이 상간에 이 기간 동안에 퇴사하고 나간 근로자를 다시 내년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채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뭐 인건비 지원 내년 4월부터 시작될 거기 때문에 내년 1, 2, 3월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도 기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어서 퇴사하고 나가서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으면 다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든지 뭐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는 가능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지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기업의 주주, 조합원, 회원 등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주주, 조합원, 회원은 여러분들 기업에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순 회원, 뭐 소비자 회원,
뭐 그냥 뭐 출자금 조금 낸 조합원, 뭐 아니면 소액 주주 이런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군 담당 공무원이 확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존 근로자 중에 예외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근로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채용을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건비 지원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걸 생각하고 미리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고일 이후 내년 1월 달에 공고가 날 텐데 예상입니다. 2월 달에 날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어쨌든 공고가 날 걸 생각하고 그 공고일 이후에 2월 달 정도가 뭐 될 수 있겠죠. 지금 예상컨대. 그럼 2월 정도에 신규로 이제 채용을 이제 해서 인건비 지원을 우리가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채용을 해서 좀 있다가 진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근로자는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일 이후에 채용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취업 성공 패키지 종료자라고 해서 채용일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고용센터라든지 이런 그 뭐 취업 지원 이런 기관들에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듣고 취업 지원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듣고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분들은 6개월이 지금 안 된 경우에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잘 가입 안 하죠. 하지만 원래 일용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그 일용직 근로자 가입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일용직으로 쓰는 근로자의 경우에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게 한 달에 보통 60시간 이하로만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계속 쓰거나 뭐 60시간 이상 이제 쓰거나 이렇게 되면 일용직으로 안 볼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채용을 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뭐 며칠 정도,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 정도에 이렇게 써보는 거는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고용보험 일용직 가입 처리해서 이렇게 써보시고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정식으로 전환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밑에 보시면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 중 뭐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데 뭐 지금 거의 해당되는 사항은 없지만 혹시나 뭐 단시간 뭐 하루 3시간, 2시간 이렇게 일하시는 장애인이나 뭐 취약계층, 뭐 고령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뭐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로자 채용 과정은 이제 지자체 승인을 받고 채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제 일단은 지원을 받게 된다라면 지원 받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인원을 배정을 받거든요. 절반 이상, 50% 이상 채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게 되면 약정 해지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30% 이상 기본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으로 많이 받았으면 50% 이상 취약계층 고용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이제 채용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채용 전에 시군에 참여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 받고 채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잘 모르고 이제 채용하고 나서 승인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럴 때는 시군에서 이제 검토해서 첫 임금 지급 전까지만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승인 받은 시점부터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를 만약에 나중에 채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먼저 시군 승인 받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 근로자를 계속 이제 줄여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기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 숫자를 줄이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기존 근로자 숫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로자가 1명이다. 어쨌든 근로자가 있어야지 인건비 지원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기존 근로자 숫자를 유지를 하도록 돼 있어서 뭐 원래 있던 근로자가 그만두고 나갔다라고 하면 다른 근로자로 인건비 지원 안 받는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받던 근로자를 추가로 더 채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근로계약서 내고 퇴사 근로자 보고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지원받는 근로자를 우리는 더 받고 싶다 또는 줄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군청에 얘기하셔서 증원 신청할 수도 있고요. 감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원금 신청은 나중에 뭐 이제 이거 뭐 지원 받게 되면 이제 교육 듣고 이제 하시면 되고 인터넷 통합 정보 시스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중요한 점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에 월별 또는 수개월분을 이제 모아서 신청하는데 보통 월별로 신청하죠. 중요한 점은 근로자한테 먼저 월급 주고 지원금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기업에서 먼저 월급 주고 월급 준 걸 증빙을 해서 지원금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출근부, 근무사항부 이런 서류 등을 같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 전문 인력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 인력입니다. 재정 지원 중에. 전문 인력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승인을 받고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일단은 전문가여야 되겠죠. 누가 전문가냐는 부분은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기준과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좀 나뉘어져 있고요. 지원 자부담 비율이 요거는 이제 10%, 20%에서 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1년 차에 10%, 2년 차에 20%, 그 다음에 인증 넘어가면 20%, 30%, 50% 이렇게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해서 최종 5년을 지원해 줍니다. 1년마다 재심사에서 계속 지원 여부 결정을 하는데요. 지원 인원은 기본적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은 1 플러스 1, 인증기업은 2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1명인데 근로자 숫자가 전체 우리 기업의 근로자 숫자 15명이 넘어가는 기업만 대상해서 고령자를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 1명을 더 지원해 줍니다. 자, 전문 인력 분야입니다. 누가 전문가냐, 어떤 전문가냐를 이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경영이냐, 회계냐, 뭐 마케팅이냐, 뭐 이런 분야별로 따져서 전문 인력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제 뭐 분야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분야는 좀 이런 분야들에 맞춰서 이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이게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과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다른데 보통 이제 경력이 이제 2년, 3년이냐 아니면 5년 이상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도 어떤 자격증이냐, 뭐 우리가 산업기사, 기능사 이런 자격증과 뭐 이게 이제 기능사, 뭐 기술사, 기능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전문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학력도 석사냐, 박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게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 기준을 따라서 전문인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이제 채용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전문인력 신청을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건 내년에 바로 공고가 보통 납니다. 1월 달에 공고가 나서 그 뒤에 상시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보통 시군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있는지 신청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경북도에 공고가 나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직접 전문 인력을 일단은 찾아서 물색을 해서 찾아서 채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지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지원 신청해서 승인 다 받아놓고 전문인력 채용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못하면 날아가요 그냥. 그리고 3개월 이내에 한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약정을 해서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채용을 못하면 그 기간만큼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인력은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서 채용할 수 있을 때 신청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고, 물론 그 전에 시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산이 있는지 우리가 신청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전문 인력을 찾아보시고 지원 신청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기준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기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그 기업의 뭐 등기 이사 임원, 그다음에 뭐 기존 근로자라든지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일자리 창수합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요새 부동산 때문에 전세 임대 사업자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자. 그럴 경우에 뭐 따로 사업장, 진짜 부동산 뭐 사무실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별도의 서식으로 뭐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서류를 내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지원은 기본적으로 200만 원, 250만 원까지인데요. 이게 자부담이 10%부터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월급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문가로 채용하긴 하지만 200만 원밖에 못 준다라고 하면 1년 차에는 180만 원까지 밖에 못 받아요. 월급을 250만 원 준다라고 했을 때 최대 지원 금액이 이제 200만 원까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표 참고하시면 그런 금액들이 이제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매해 더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그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전문력으로 채용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력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전문력은 이제 마찬가지로 3개월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에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있다든지 뭐 채용 3개월 이내 못 한다든지 지원을 약정을 하고 3개월 이내 채용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약정 해지가 될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동일 분야, 같은 분야로 뭐 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인력을 동시에 2명을 채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나중에 준비하시면 되는데 뭐 전문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공고가 나면 재정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발비입니다. 사업개발비는 그 기술개발, R&D 등 경영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인데 쉽게 이겁니다. 홍보 마케팅 비용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홍보물, 뭐 팜플렛, 리플렛, 뭐 캘린더, 브로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쇼핑몰, 그 다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이것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SNS 광고, 그래서 그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어쨌든 인터넷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춘다든지 아니면 뭐 체험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런 체험 관광 뭐 파워 블로거 뭐 홍보 이런 것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유튜브를 불러서 이제 우리 가게를 찍어서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가능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TV 광고,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제일 많이 쓰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원 한도가 이제 인증 1억 원, 예비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심사를 받으면 거의 많이 잘려요. 그래서 예비는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제일 많이 받고요. 인증 기업은 한 3천에서 5천 정도 사이에서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심사에서 좀 많이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지원 금액 3억 원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합해서 3억이고요. 이게 지원 1년마다 한 번씩 공고가 나서 보통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한 번 신청할 때마다 자부담률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최대는 이제 30%까지 자부담인데 한 번 받을 때 10%, 두 번째 받을 때 20%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받은 횟수만큼 해서 자부담인데 어쨌든 뭐 3번 이상 받을 때는 30%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업 자부담입니다. 부가세를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세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20% 처음부터 20%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회차 이상 받으면 사실상 40% 이상을 기업에서 자부담을 해서 이제 사업비를 써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개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이게 이 기업 심사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기업의 운영 경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시설 자본재 구입 비용 또는 뭐 그 기업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뭐 기계 장비를 임대할 때 임대 형태로 하면 이제 자부담 50%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차량을 우리가 뭐 필요해서 영업용 차량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요새 렌트카 많이 쓰시잖아요. 법인 렌트카. 그럴 때 자부담을 50%나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직접적으로 수익 모델 개발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 뭐 복사기를 임대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기업의 운영 경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신청하는 게 사실 포장 박스 만드는 거, 뭐 또는 뭐 제품 용기를 만드는 거에 정말 많이 신청하세요. 근데 이게 사업 개발비라는 게 이 사업 개발비를 지원했을 때 그 기업의 수익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건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품 박스, 제품 그 포장지 이런 거 만드는 걸로 신청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전부 지원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많이 깎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재료비라든지 일상적인 재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일반적인 재료비라든지 제품 포장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뭐 이런 비용들, 일반적인 비용들 안 된다. 기업 운영 경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자, 뭐 사업 개발비 절차, 신청 절차는 일단 내년에 1월달 정도에 공고 예정이고요.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예산 운영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구비 서류 업로드라고 되는 부분에 예산 운영 계획서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디에 얼마짜리를 이렇게 얼마를 쓰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예산 운영 계획서를 그냥 써서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죄송합니다. 그 근거라는 게 이제 견적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 거래하려고 하는 거래처에 견적서를 받아서 금액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 운영 계획서를 적어서 내시고 근거 자료로 견적서를 같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사업개발비 신청하실 때 미리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홍보물을 만들겠다. 우리가 우리 기업 제품 홍보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홍보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회적 가치 측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 측정을 해서 거기에 일부분 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 사업개발비 지원 심사를 할 때, 지원 선정을 할 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성북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점수의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금이 결정이 되면 그걸 약정을 체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 개발비는 이게 거래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기업에 지금 여러분들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련성이 매우 많은 내부 거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즉 대표님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하고 사업개발비를 거래한다든지 사업개발비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곳하고는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게 요새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다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조회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 계획이 변경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뭐 거래업체를 바꾸겠다, 금액이 바뀐다 이러면 사업 계획 변경을 하셔서 승인받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 개발비는 절반씩 50%씩 두 번 나눠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 보통 4월이나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연내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간혹가다 약정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은 5월에서 12월 정도까지 약정 기간, 지원 기간이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서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약정 체결할 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관리, 지원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셔야 되고 통장을 더 만드셔야 됩니다. 따로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다른 지원금 받는 거에 있어서 별도 통장을 두셔야 됩니다.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업 운영할 때 뭐 농협 통장 하나, 뭐 그다음에 뭐 대구은행 통장 하나, 그다음에 기업은행 통장 하나, 뭐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매출이 다 이제 뭐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을 이제 해서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개발비 지원 받으면 인건비 지원 받는 통장 따로, 사업개발비 지원 받는 통장 따로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더 만드셔야 돼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개발비는 국고보존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 증빙 관련해서 회계 서류, 이게 정부 보조금이니까 관리할 수 있는 회계 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잘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끝나면 보통 이제 내년 받게 되면 11월, 12월 요쯤 돼서 사업 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해서 최종 보고, 정산 보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직접 지원 중에 청년 일자리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북에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두셔야 돼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요 지원 제도의 가장 큰 조건은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없으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청년 일자리는 근로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를 지금 현재 근로자가 없더라도 신청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 신청을 해서 한 명이라도 배정을 받게 되면 근로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 지원이 그렇게 그래서 좋고 필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경쟁이 엄청 심하죠. 그리고 신규 공모가 잘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들만 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신규 공모가 곧 날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 초에 날 것 같고요. 지금 TO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신규 TO가 많지는 않고,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신청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제도는 청년 만 39세 이하입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을 신규로 하는 과정에서 물론 승인 받아야 됩니다. 지자체 승인, 지자체 승인, 이거는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채용하시면 돼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을 하고 이제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인원 배정 받고 하셔야 됩니다. 인원 배정 받고 신규로 청년 근로자를 채용을 했을 때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월급은 200만 원 이상 주셔야 됩니다. 월급 200만 원 이상 줄 때 18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2년 동안 받습니다. 이건 한번 받으면 2년 동안, 그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그 TO가 2년 동안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근로자의 주소가 우리 경북이다 요거 하면 그 근로자에게 정착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해당 시군에서 직접 35만 원을 추가로 더 줍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이 만약 2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2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세전 금액입니다. 세전 금액.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한번 꼭 신청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한 명만 받아도 이게 근로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제 다른 지원을 신청하기가 좋아져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O가 많이 없긴 하지만 안 될 걸 감안하더라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있으면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로 청년 일자리 팀이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간접 지원 제도가 세금 감면, 뭐 자금 융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간접 지원 제도는 인증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인증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해서 뭐 신용보증기금에서 나눔보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때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도 지자체의 경우, 우리 지자체, 경북도 또는 도산하 공공기관들에는 예비 포함해서 이렇게 공공기관 우선 구매로 해서 점수를 더 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사회적 기업은 수익계약이 5천만 원까지 된다던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의 계약이 안 됩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만 수의 계약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물론 5천만 원까지입니다. 2천만 원 이하는 뭐 예비든 인증든 상관없이 비용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사회적 기업 지원금 회계 처리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지원금을 우리가 이제 회계상으로 보통 영업 외 수익이라는 걸로 보통 처리를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을 세무사나 회계사 지금 맡기시는 데다가 이제 넘기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회계 처리를 우리가 업무 위탁을 맡기는 세무 대리 업체에서는 영업 외 수익이라는 걸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상계 처리하는 걸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계 처리가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실제로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럼 이게 이렇게 처리하니까 그럼 사회적 기업만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PT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나라 그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시입니다. 매출액이 1억인 기업이 있는데 그 매출 1억을 달성한 기업이 뭐 이제 매출 원가 그래서 이게 사와서 만약에 판다라고 했을 때 뭐 재료비가 6천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원가가 6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매출 이익은 4천만 원입니다. 매출 총 이익이 4천만 원이 났죠. 근데 판매와 관리비라고 해서 비용이 다른 이제 그 사업 운영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직원 급여도 있고 뭐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9천만 원이 나간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인데 이게 정부 지원금이 7천만 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상계 처리 전에는 그래서 영업 손실이 나는 기업이지만 상계 처리를 하면 이 정부 지원금 7천만 원 받은 게 이 판매와 관리비에서 마이너스 처리가 됩니다. 지금 괄로된 빨간색 부분 글자들이 마이너스 이제 상계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7천만 원이 9천만 원에서 앞에 있는 판매와 관리비 9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와 관리비가 2천으로 줄어요. 그러면 판매와 관리비가 줄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 4천만 원에서 비용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계 처리를 하면 영업 손실 기업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이게 뭐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많이 하죠. 재무제표 봤는데 이 기업은 영업 손실이 나는 기업이네. 이 기업은 영업 이익이 나는 기업이네. 이렇게 볼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천지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 상계 처리하는 게 이렇게 하면 뭐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 내는 거는 단기 순이익을 기준합니다. 맨 밑에 있는 지금 단기 순이익은 하나도 안 바뀌었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를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도록 표시를 이제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원금 받게 되면 꼭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 지원금, 뭐 인건비 지원금, 사업개발비 지원금 이런 지원금 등은 특정 목적의 이제 특정 목적을 용도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상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다는 아닙니다만 정부 지원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대가로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보조 사업을 하고 우리가 그 대가로 받는 돈들, 어떤 걸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은 보조금의 이름을 쓰더라도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니까 그거는 매출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영업 외 수익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출액으로 포함해서 우리 기업의 이제 이익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도 점검 및 이제 참여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 내용인데 이건 이 뒤에도 많이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을 안 받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받는 기업은 점검을 받습니다. 그 점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정기점검, 특별점검, 합동점검 이렇게 있는데 합동점검이 이제 가장 이제 1년에 2번 딱 정해져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반기 1회, 1년에 2번 오는데 어느 기업을 나갈지 언제 나갈지 이게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 담당 공무원하고 이제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이 같이 나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지역에 따라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보통은 시군에서 언제쯤 나갈 테니까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그래서 이 합동 점검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점검할 때 그럼 뭘 보냐? 뭐 제일 중요한 게 근로자가 실제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일하고 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근로자에 대한 관리, 노무 관리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출근부, 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그다음에 근무사항부 이런 서류들이 쭉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면 뭐 약정서라든지 사업계획서 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비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 서류, 뭐 수익금, 뭐 회계 장부라든지 뭐 지원금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특히 사업 개발비일 때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 지출 관련해서 뭐 영수증, 뭐 계약서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평소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 인건비 지원 받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 행정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로 이해하셔야 되고, 이 인사 노무 관리, 그 다음에 행정 서류 관리가 어려워하시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거는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어쨌든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 보내드려요. 이제 신청을 해서 하시면 그래서 내년에 그 경영 컨설팅 신청도 저희가 받으니까 이런 걸 받아서 기업으로서 좀 체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컨설팅들을 잘 받으셔서 관련 인력도 좀 이제 두시고 해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의 이제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은 이게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근데 제가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사회적 기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부정수급을 정말 하고 싶어서 정말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잘못된 방법임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수급은 진짜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뭐가 부정수급이냐라고 할 때 보는 기준은 다를 수 있겠죠.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핵심입니다. 이게 속이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걸 서류를 조작하거나 가짜로 하거나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속이거나 해서 지원금을 받는 게 부정수급이죠. 잘 몰라서 실수로 해서 돈을 더 받았다. 이럴 때는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뭐 제일 쉽게는 뭐 이제 지원금을 월마다 신청을 이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월마다 신청을 하는데, 이게 하루를 결근을 했고 또 이틀 결근했는데 이거 실수로 결근 안 한 걸로 해서 지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부정수급이냐라고 했을 때 실수일 수 있죠, 충분히. 아니 결근했는데 뭐 잘 체크를 못해서 결근 처리 안 하고 이렇게 지원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부정수급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부당이 득금 반환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반환하시고, 그냥 뭐 관리 잘못해서 이제 약간의 주의 조치 또는 경고 조치 이런 조치를 받으셔서 뭐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수준이지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일하지도 않는 근로자를 일한 것처럼 신청 서류 내고 이렇게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을 받아갔다라든지, 아니면 지원받는 근로자가 엉뚱한 데 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원받는 근로자 그 말고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지원받는 근로자한테 일은 적게 시키고 그 나머지 시간만큼은 돈 받은 거를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이제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면 이제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저는 없다라고 보고, 실수와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르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사업 계획이 없는 그런 사업장에 가서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걸 이제 대표 개인 사업장이라든지 뭐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엉뚱한 데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을 주고 그다음 지원금을 받으면 그 지원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한 달에 실제로 일한 날수가 뭐 한 열흘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 일한 것처럼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다시 이제 뭐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는 이게 해외 출입국 뭐 관리 기록 조회 같은 거 해서 실제로 해외에 있었는데 이랬다고 해서 지원금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회에서 다 걸렸죠. 지금으로 치면 사실 병원 가면 건강보험 처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맘만 먹으면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자가 이제 병원을 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왔을 때 그러면 근로 시간에서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 신청 안 하는 게 맞는데 뭐 이거는 좀 예외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병원을 갈 때 연차 처리한다든지 또는 유급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러면 월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지원금 신청하는 거는 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궁금한 게 진짜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지금 오늘 교육 참가하신 분들이 이제 한 40명 제가 듣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메일도 좋습니다. 메일도 좋고 전화도 좋고요. 뭐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핸드폰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 교육할 기회가 분명히 또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온라인 교육이 최대의 단점이 교육 들으시는 분들의 집중도가 집중도를 올리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다. 유튜브에 올리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교육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앞에서도 저희가 이 지침 관련해서 교육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는데 이게 보려면 1시간, 2시간 보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그 부분만큼 이렇게 딱 저희가 확인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고 아시려면 이런 교육들을 한 번씩은 정도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한두 시간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